지금과 같은 한중 관계를 가지고는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중국 경제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지금은 낙관적인 전망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 중요할 시기다. 성장이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제수지라고 할 때 국제수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경상수지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품, 서비스, 소득 이런 수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액수를 만든 게 경상수지고, 자본수지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으로부터 차입에 들어오거나 또는 이자를 갚거나 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래관계를 만드는 게 자본수지인데, 경상수지 안에 무역수지와 또 무역외수지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무역수지, 방금 말씀 주신 우리나라 경제의 의존도가 뭐 9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무역수지가 흑자다라는 말은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내포하는 거죠. 근데 5월달 역시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15개월째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다라는 뜻이 되고, 수입하는 게 많다라는 표현은 물건이 많을 수도 있지만 환율이 1,300원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규모가 상당히 환율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보고 있다. 그만큼 많이 사가 오고 있지만 비싼 가격으로, 또 같은 가격에 또는 더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은 많지가 않다라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이 15개월 연속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자부 차관이 9월 정도에 이게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으로는 무역수지 규모가 점점점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9월이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글로벌 경제가 9월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가. 글로벌 경제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큰 중국과 베트남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일단 중국에 대한 수출 관련된 내용이 정치 외교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중국 경제도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급격히 뭐 수입이 늘어난다거나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결국 수출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경제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만으로도 9월 달쯤에 반등할까, 오히려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침체가 될 것이냐. 유력한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좋다. 근데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금리를 갖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자금시장 유동성이 지금 막혀 있다. 거기에 대한 효과로 나타난 것이 SBB 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들이 파산을 이루어지고 있고, 큰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인수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금융권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세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미국에서 하나의 딜레마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좋고 나쁜 요인들이 이렇게 각각 견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25%라고 말하는 것은 높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 낮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6월 달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처음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그다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동결보다는 0.2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계 경제가, 요약해드리면 미국 경제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의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고 했던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가 얼마만큼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부활에 따라서 뒷받침을 해주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 경제의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미국 경제는 침체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25%라고 하는 낮지 않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 중국 경제도 예금금리를 0.15%포인트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떨어뜨렸다는 말은 저축하지 말고 소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소비하라는 말은 중국 경제도 그렇게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중국 경제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물론 세계은행, IMF, 그다음에 OECD가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어요. 올해 당초 미국 경제 같으면은 한 1.5% 예상을 했는데 1.6%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미국 경제,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9월 달에 무역 수지가 반전될 것이냐, 흑자로 반전이 된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산자부 차관이 이야기한 식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9월 이후부터 수출이 더 많아지려면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거나 전자 또는 중간재 상품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중국 수출이 지금과 같은 한중 관계를 가지고는 가능할 것인가? 한한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 이후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라고 하면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포함하는 거니까 무역수지마저도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흐름이 마치 94년부터 97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적자를 봤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년 정도의 적자 흐름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된 게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 안에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가 있는데 무역수지, 우리가 수출과 수입 관계에 상당히 언밸런싱,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흑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수출에 있는데 이 수출이 안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이 흐트러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건 앞에서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 대한 그 무역의 흐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미시적인 핵심적인 요인이죠. 왜? 우리의 수출의 반도체라든지 또 대부분 중간재 수출이 중국을 거쳐서 미국과 유럽 국가로 가는 수출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수출량이라든지 또는 다른 중간재 수출량이 과거에 비해서 40%에서 60%가량 다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고 보면 결국 중국 경제가 그다지 우리의 중간재를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국 경제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10% 넘게 경제 성장하던 국가가 5% 성장으로 줄었으니까 중국 경제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장 과정에서 놓고 보면 테이크오프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할 당시에 경제가 도약을 할 당시에는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한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14억 인구가 5% 성장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5월 소비자 물가가 1.5%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 통계를 뭐 믿어야 될지 아니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수를 구성하는 걸 보면 소비와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비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포함이 된 건설 투자 부분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경제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또 소비를 많이 하라고 예금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핵심 분야가 반도체, 그 다음에 중간재 상품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가량 수출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들의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전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간재가 또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품 소재들에 대한 수출이 덩달아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제 그런 와중에도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고 하는 회장들, 그리고 JP 모건 같은 투자기관들의 회장들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의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이든 미 정부에서 중국과의 어떤 협의 과정을 놓고 보면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만 문제도 존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존재하고 이제는 중동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뒤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그 중동 국가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원유 생산량도 혼자서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상을 할 때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지금은 낙관적인 전망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 중요할 시기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모습은 미국 경제도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다.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말씀을 드렸고, 유럽 경제도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떨어뜨리고 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금리를 피보팅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악순환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풀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는 한국에 대한 어떤 수입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조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요즘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셔요. 과거에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좀 세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 공표를 했거든요. 호주도 뭐 그러려면 그래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호주산 포도주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중국이 수입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던 중국과 외교 관계에서 한밀 동맹 외교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은 지금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다라는 문제가 사실은 직면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제품과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이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의 상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10가지 문제 중에서 9가지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9가지 문제가 중요치 않은 한 가지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중국 상인들은 돈에 관한 내용만큼은 상관치 않고 이 거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를 놓고 보면 한한령이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제품들이 무엇일까? 반도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반도체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이 전 세계의 한 17% 정도 시장을 점유하는데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의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반도체를 제외하고 중국 스스로 순수하게 중국 회사가 수출하는 시장 점유율은 한 5%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도 역시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한령을 이야기하더라도 반도체 이슈가 걸려있는 이상 한국 경제에 그닥 큰 악영향을 주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불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불황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면 불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정의가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공황, 하대공황. 여기에 대한 경제학 교과서의 정의는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분기당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때 저는 공황이라고 정의를 하고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지면 이건 공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기 침체다, 경제 침체다라고 하는 정의 역시도 불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스태그플레이션 개념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는 상당히 높아요. 물가가 높다는 말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으니까 나요 전부 다 사겠다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걸 인플레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야지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많아져서.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성장이 안 좋아요. 성장이 안 좋은데 다시 말하면 소득도 많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고용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죠. 지금과 같이.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스관, 석유 수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가 감산 조치에 들어가겠다. 그럼 유가는 뛰어버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다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경제는 안 좋잖아요. 성장이 플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은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답은 간단하죠. 비경제적인 요인이 풀리면 되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돼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의 가스 유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석유의 생산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유가가 하락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고용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성장하게 되면 경기는 회복되겠죠. 이제 그런 경제 외적인 요인이 지금은 상당히 경제 내적인 요인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럼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과거 6.25 한국전쟁과 같은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휴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지금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미국 기업들이 원하는 모습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시장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가 세계 경제가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그 끝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독일의 케이스가 있어요. 아데나우어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이 엄청나게 독일의 어떤 성장, 공업화에 대해서 견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독일 역시 성장을 하려면 영국과 프랑스의 협력 또는 인지를 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소련이거든요. 독일이 프랑스, 영국, 미국과 이렇게 밀착을 하게 되면 소련 같은 경우에 동독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독일의 어떤 통일을 상당히 좀 이렇게 방해를 하겠지만 어떤 식의 방해를 할지에 대해서 아데나우어 총리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밀착은 하되 이따금 소련을 방문을 해서 소련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 동맹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자칫 경제적인 요인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특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도 한번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고 비경제적인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푸는 그런 좀 냉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